미술은 서양이 만들고 우리는 따라간 것일까요? 우리는 미술을 배울 때 자연스럽게 이런 순서를 받아들입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인상주의는 프랑스에서, 입체주의는 파리에서, 추상표현주의는 뉴욕에서. 미술의 중심은 언제나 서구였고 나머지 세계는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존재였습니다. 한국 미술도 그렇게 이해되곤 했습니다. 서양 화법을 배워 들여온 것, 서양 사조를 뒤늦게 수용한 것, 서구 미술의 변형이나 응용. 주도권은 항상 저쪽에 있었고 우리는 수용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세기 후반 한 한국인이 그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서양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서양이 그를 따라 설명해야 했던 사람. 서구 미술사가 그의 작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을 써야 했던 사람. 백남준. 그는 단순히 성공한 한국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서양 현대미술사 교과서에 정식으로 등재된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인은 정말 따라가기만 했는가?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예술에서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한국인이 세계 미술사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백남준은 화려한 선언이나 민족주의적 수사로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작품으로,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서양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했습니다. 서양 대학이 그의 이름을 교재에 실었습니다. 서양 평론가들이 그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백남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6년 세상을 떠난 이 예술가를 설명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예술가는 국적과 함께 소개됩니다. 프랑스 화가, 미국 조각가, 독일 설치미술가. 하지만 백남준은 종종 국적보다 예술사적 위치가 먼저 언급됩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 전자예술의 창시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백남준이 특정 국가의 미술 전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 장르 자체를 연 사람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백남준의 삶을 간단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32년 서울 출생.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웠고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 중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피난을 갔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미학과 음악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민헨 대학에서 음악학을 공부하고 쾰른에서 전위 음악 작곡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1950-60년대 유럽, 특히 독일은 전후 재건과 함께 예술적 실험이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백남준은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음악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곧 음악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소리만이 아니라 움직임, 빛, 전자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음악의 전시 마이너스 전자 텔레비전. 이 전시에서 그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변형해 전시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형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관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미술인가? 음악인가? 기술 실험인가?
백남준은 그 질문 자체를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후 그는 뉴욕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1960-70년대 뉴욕은 현대미술의 새로운 중심지였습니다. 추상표현주의 이후 팝아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등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남준은 이 흐름에 합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비디오, 텔레비전, 위성방송을 예술의 재료로 사용하는 작업. 그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술로 질문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백남준을 설명할 때 한국인 예술가라는 수식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한국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작업이 특정 국적의 틀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구 미술사는 백남준을 아시아 출신 예술가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했고 그 중심에 백남준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비서구권 예술가들은 그 지역의 대표적 예술가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대표적 예술가로 소개됩니다. 지역이 아니라 장르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서양 미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백남준은 예외적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던진 질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한 사람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위성 통신이 가능해지고 전자기술이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기술의 발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백남준은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의 인식과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백남준이 서양 미술사 교재에 실렸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현대미술 개론서를 펼치면 1960년대 이후 미술 흐름을 다루는 장에서 백남준의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다루는 교재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에 실렸는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구 미술사 서술에서 백남준이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할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유명해서? 작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백남준은 새로운 장르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만든 사람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미술사에는 수많은 뛰어난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실리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처음 시도한 사람 또는 흐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인상파가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입체파가 중요한 이유는 현실 재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백남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비디오 작품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비디오를 예술의 매체로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도 영상을 사용한 예술 시도는 있었습니다. 영화도 있었고 실험 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화라는 독립된 장르였지 미술관에 전시되는 미술은 아니었습니다. 백남준은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캔버스처럼 사용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조각의 재료처럼 다뤘습니다. 전자회로를 붓처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술인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백남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작업했고, 계속 전시했고, 계속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미술계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미술이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미술이다. 1970-80년대가 되면서 비디오 아트는 현대 미술의 중요한 한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르의 역사를 쓸 때 첫 장에는 언제나 백남준이 있었습니다. 서구 미술사가들은 백남준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 전자예술의 선구자,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 이런 표현들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술사 서술의 필요성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백남준 이후에 수많은 비디오 아티스트들을 설명하려면 백남준을 먼저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교과서는 유명한 사람을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교과서는 흐름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누가 그 변화를 주도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백남준은 바로 그 변화를 주도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인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양 미술사에 한국인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술의 중심이 서구에 있었고 우리는 주변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남준은 그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미술계가 그 중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도 예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미술의 역사는 재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석기시대 동굴 벽화는 흙과 돌로 그려졌습니다. 르네상스 회화는 캔버스와 유화 물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조각은 철과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후반 텔레비전과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예술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백남준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가장 급진적으로 답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 초 텔레비전은 이미 대중적 매체였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텔레비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와 오락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예술의 재료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소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이 만든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받아보는 장치, 수동적으로 앉아서 보는 기계. 백남준은 이 관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소비 대상이 아니라 창작 도구로 바꿨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분해하고 회로를 변형하고 전파를 조작해서 예상치 못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1963년 부퍼탈 전시에서 관객들은 10세대의 변형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각 화면에는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왜곡되고 일그러진 추상적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화면은 수직선만 나타났고, 어떤 화면은 소용돌이 패턴을 그렸고, 어떤 화면은 랜덤하게 깜빡였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고장난 텔레비전인지 예술작품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백남준이 의도한 바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기계는 무엇인가? 누가 이 이미지를 통제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임을 당하고 있는가? 백남준의 작업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965년 백남준은 소니에서 출시한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비싼 장비였습니다. 그는 이 카메라를 들고 뉴욕 거리로 나갔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가 뉴욕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백남주는 교황의 행렬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카페에서 그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이것이 비디오 아트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예술가가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전시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초라는 표현은 조심스럽습니다. 예술사에서 최초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더 이른 시도가 있을 수 있고 동시대에 비슷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남준이 선구자, 개척자로 평가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시기적으로 빨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백남준의 중요성은 그가 비디오를 단순히 기록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비디오로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디오라는 매체 자체를 탐구했습니다. 비디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영상은 어떻게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실시간 전송은 예술의 어떤 가능성을 여는가? 그의 작업은 항상 매체에 대한 성찰을 포함했습니다. 1970년 백남준은 비디오 커뮤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이 일방적 전달 도구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 화상회의,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면 백남준이 예견한 미래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4년 백남준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뉴욕과 파리를 위성으로 연결해 양쪽 도시의 예술가들이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대단한 성취였지만 개념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텔레비전이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되는 디스토피아를 그렸습니다. 백남준은 같은 기술이 소통과 창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백남준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는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백남준의 작업을 이해하려면 그가 기술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을 도구로 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백남준도 기술을 도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술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유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기술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매체는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이 장치는 우리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남준의 대표작 중 하나인 TV 부처 1974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상이 앉아 있고 그 앞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부처상 자신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집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부처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이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부처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라봅니다. 명상하듯 고요하게. 이 작품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자아 성찰에 대한 작품입니다. 부처가 자신을 바라보듯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바라봅니다. 텔레비전, 비디오, 그리고 오늘날의 소셜 미디어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둘째,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대화입니다.
고대 불교의 상징인 부처와 현대 서구 기술의 상징인 텔레비전이 대면합니다.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공존합니다. 셋째, 이것은 명상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비디오는 외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남주는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 기술도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다층적 의미는 백남준 작업의 특징입니다. 그의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남주는 수많은 비디오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들을 쌓아 올려 거대한 탑을 만들거나 특정한 형상을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 모양으로 텔레비전을 쌓아 올린 로봇 가족 시리즈가 있습니다. 각 텔레비전 화면에는 다양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때로는 백남준 자신의 얼굴, 때로는 추상적 패턴, 때로는 역사적 영상. 이 작품을 보면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텔레비전은 개별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대가 모이면 그것은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이 됩니다. 정보는 과부하가 되고 의미는 파편화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은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에 노출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정보는 넘쳐나지만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백남주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백남준이 기술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기술을 찬양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술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한국인으로서 백남준의 특별한 위치와도 연결됩니다. 20세기 중반 한국은 급격한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의 수단이었습니다. 백남준은 그런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낯선 것으로만 보지도 당연한 것으로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동시에 창조적으로 탐구했습니다. 한국인은 기술을 다루는 데서도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백남준이 보여준 가능성이었습니다. 백남준의 인정은 한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서구 미술계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씁쓸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국의 예술가를 자국에서 먼저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것은 백남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국 미술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1960-70년대 한국은 아직 비디오 아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비디오 장비는 매우 비쌌고 전시할 공간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이것을 미술로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구, 특히 뉴욕은 달랐습니다. 1960년대 뉴욕은 현대 미술의 실험실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규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는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백남준은 그 환경에서 작업했고 인정받았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백남준의 작품은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1982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백남준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휘트니 미술관은 미국 현대미술의 중심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회고전을 연다는 것은 그 예술가가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1990년대에는 세계 각지의 주요 미술관에서
백남준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퐁피두 센터, 테이트 모던, 현대미술의 성지로 불리는 곳들에서 백남준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2000년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관에 백남준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무대에 그의 작품이 선택된 것은 국제 미술계에서의 그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과정에서 백남준의 국적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한국 출신이라는 사실은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품 평가의 중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작품의 개념, 매체의 혁신성, 미술사적 의미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백남준은 아시아 예술가라는 범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범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이 지역적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적 혁신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잡한 의미입니다. 백남준의 성공이 개인의 성취로만 인식되고 한국 미술 전체의 가능성으로 확장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백남준은 국적이 아니라 작품의 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구 미술계는 그를 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백남준의 작업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흐름을 설명하려면 백남준을 언급해야 했습니다. 미디어와 예술의 관계를 논하려면 백남준의 작업을 참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심부가 주변부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중심이 형성된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백남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뒤늦게나마 한국 미술계와 대중은 백남준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산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008년 경기도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미술 교육에서도 백남준은 필수적으로 다뤄집니다. 이제 우리도 그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가 먼저 반응했지만 결국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출생지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그의 유산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서의 한국으로. 백남준과 한국.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남준은 한국인이라서 성공했다는 해석입니다. 동양의 사상, 한국의 정서, 전통의 힘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백남준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해석입니다. 주변부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구 중심의 미술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두 해석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백남준의 한국인 정체성은 그의 성공의 원인도 장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가 가진 여러 정체성 중 하나였습니다. 백남준은 한국인이었지만 동시에 독일에서 공부한 학자였고 뉴욕에서 활동한 예술가였고 전 세계를 무대로 작업한 국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한국적 요소를 찾으려는 시도는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TV 부처에서 불교적 영향을 읽어내거나 그의 작업 방식에서 동양적 사유를 발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백남준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 동양 문화에 깊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그의 예술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백남준을 동양의 신비로 이국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남준의 작업은 동양적이지도 서양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백남준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남준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 자체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불교 사상도 참조했고 서양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도 알고 있었고 유럽의 전위 음악도 실험했습니다. 동양의 명상도 이해했고 서양의 기술도 활용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남준이 보여준 가능성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은 서양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전통만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신 한국인도 세계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백남준은 조용히 작품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양 미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을 창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신만의 방식 속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경험도 녹아 있었습니다. 백남준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도 예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례. 백남준 이전에도 뛰어난 한국 예술가들은 많았습니다. 백남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남준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구가 중심이라는 구도 자체에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도 그 중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과로 증명하는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작품으로, 주장이 아니라 실적으로, 선언이 아니라 인정으로. 백남준은 한국인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백남준이라는 이름이 한국인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술은 서양이 만들고 우리는 따라간 것일까요? 백남준의 삶과 작업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아니다. 한국인은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었다. 백남준은 서양을 따라간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가 따라 설명해야 했던 새로운 언어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 자체가 백남준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확립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예술가들이 비디오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백남준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예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랫동안 미술사는 서구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인상주의는 프랑스에서, 추상표현주의는 미국에서, 미술의 중심은 항상 서구였고 나머지는 주변부였습니다. 백남준은 그 서술 방식에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등장한 이후 미술사는 더 이상 서구만의 이야기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비디오 아트의 역사를 쓸 때는 한국인 백남준을 중심에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왜냐하면 백남준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도 아시아인도 비서구권 출신도 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물론 백남준 혼자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후반 세계는 점차 다극화되고 있었습니다. 미술계도 서구 중심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남준은 그 변화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그 가능성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K-팝, K-드라마, K-영화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의 역사 어딘가에 백남준이 있습니다. 그는 1960-70년대에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도 세계 무대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백남준의 성공이 한국의 발전 덕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국을 떠나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남준은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는 어디인가? 미디어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인간과 기계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 질문들은 한국적이지도 서양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도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 한국인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예술에서도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백남준은 그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백남준은 서양을 따라간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따라 설명해야 했던 새로운 언어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국인은 예술에서도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백남준을 영웅화하거나 신화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가 보여준 가능성, 그가 증명한 사실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한국인도 세계 미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국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백남준의 이름이 서양 미술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그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인정받는다는 것도 미술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우리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백남준은 그것을 말이 아니라 작품으로, 주장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백남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도 예술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가능성. 한국인도 세계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가능성. 한국인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백남준은 그 가능성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증명한 사람입니다.